제사상은 며느리가 차리는 거 아냐? 우리는 손님인데 왜 우리가 해야 돼? 그날 추석 아침 신우이 미선의 말에 박영희는 손에 들고 있던 나물 무침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15년. 15년을 참아왔던 모든 분노가 한순간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도소리 사연집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박영희, 올해 51살입니다. 26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25년을 시댁살이를 해왔습니다. 남편 준호와는 대학교 선후배로 만났는데 연애할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준호는 장남이었고 저는 외동딸이었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영희야, 우리 준호 잘 부탁한다. 우리 집은 전통을 중시하는 집안이라서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이 좀 많을 거야. 그런데 너는 외동딸이라 그런 게 익숙하지 않을 텐데 괜찮겠니? 그때는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시니까 당연히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었죠. 하지만 결혼 후 현실은 제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시댁은 대대로 큰 집안이라고 자부하는 가문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은퇴한 공무원이셨고 시어머니는 평생 전업주부로 사셨습니다. 준호 아래로 시누이가 둘 있었는데 첫째 미선은 저보다 3살 어렸고 둘째 미정은 5살 어렸습니다. 두 시누이 모두 결혼을 했지만 여전히 친정을 친정이라고 생각하며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손님처럼 왔다가 갔습니다. 결혼 첫 해부터 시련은 시작되었습니다. 첫 제사를 앞두고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셔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는데 그 양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만 20가지가 넘었고 모든 음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손수 만들어야 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나물이나 정 같은 건 절대 쓰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영희야, 우리 집 제사는 정성이 다르다. 시조할아버지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있어.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아야 조상님들이 흠양을 하실 수 있어.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집의 며느리가 된 이상 최선을 다해서 시댁 어른들을 모시겠다고요. 하지만 그 최선이 15년 동안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첫 제사 준비는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제사 이틀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했는데 나물 12가지를 다 다르게 무쳐야 했고 전도 여러 종류를 부쳐야 했습니다. 탕은 3가지, 찜도 2가지, 거기다 밥과 떡까지.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양이었지만 시누이들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아직 애도 없고 시간 많잖아. 우리는 애들 돌봐야 해서 바빠. 미선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애가 없었고 시누이들은 이미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첫 제사를 혼자서 준비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가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20시간을 꼬박 서서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사가 끝나고 나서 시어머니께서 흐뭇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영희가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덕분에 제사를 잘 지낼 수 있었어. 조상님들도 흠양을 잘 하셨을 거야.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뿌듯했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시댁 식구들이 인정해 주니까 보람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15년 동안 계속될 일상이 될 줄은요. 결혼 2년 차에 처사의 서연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겼다고 해서 제사 준비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일이 생겼죠. 아이 돌보기에 제사 준비까지 해야 했으니까요. 시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해 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게 맞다.
나도 그렇게 살았어. 시누이들은 시집간 몸이니까 손님이야. 너는 이 집 며느리잖아.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와서 밥만 먹고 가면서 한 번도 설거지나 뒷정리를 도와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에 대해 이런저런 평가를 하곤 했죠. 이번 나물은 간이 좀 심심한 것 같은데 전이 좀 두껍게 부쳐진 것 같아. 탕 맛이 예전만 못하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속상했지만 참았습니다. 완벽하지 못한 제가 부족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며 다음 제사 때는 더 맛있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5년 차에 둘째 민수를 낳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전쟁이었습니다. 두 아이를 돌보면서 제사 준비를 하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특히 민수가 신생아였을 때는 밤새 수유를 하고 나서 새벽부터 제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도 참고 견뎠습니다. 그런 제게 남편 준호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사 당일에는 친구들과 술 한잔 하러 나가거나 아니면 거실에서 TV를 보며 쉬고 있었습니다. 가끔 도와달라고 부탁하면 이런 식으로 대답했죠. 제사 준비는 원래 여자들이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남자니까 제사 지내는 것만 하면 돼.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조금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제사와 명절 준비는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처음에는 1년에 두세 번이었던 제사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조할아버지 제사, 증조할아버지 제사, 할아버지 제사, 아버지 제사까지, 거기다 명절 차례까지 하면 1년에 8번이나 되었습니다. 매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 12시까지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뒷정리하는 일을 반복했죠. 발이 퉁퉁 부어서 신발을 신기도 힘들었고 허리는 항상 아팠습니다. 손은 거칠어져서 핸드크림을 발라도 소용없었죠. 그런데도 시댁 식구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습니다. 시누이들은 제사 음식을 포장해서 가져가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영희야, 이번에는 약식도 해보면 어떨까? 조상님들이 달콤한 것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매년 새로운 음식이 추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20가지였던 제사 음식이 이제는 30가지가 넘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했고 실패라도 하는 날에는 다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서연이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민수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엄마가 제사 때마다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연이는 가끔 도와주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께서 말렸습니다. 서연이는 공부해야지. 제사 준비는 어른들이 하는 거야. 결국 아이들도 구경만 하다가 제사가 끝나면 지친 엄마를 달래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미안하고 속상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 그런 제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온 것은 올해 추석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쌓여온 분노와 억울함이 한순간에 폭발하게 만든 그 한마디, 시누이 미선이 던진 말이었습니다. 올해 추석은 유난히 빨리 다가왔습니다. 아직 더운 날씨였는데 벌써 추석 준비를 해야 한다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추석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서 미리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둘씩 준비했죠. 그런데 이번 추석에는 조금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시누이 미선이 갑자기 전화를 했거든요. 평소에는 제사 당일에나 얼굴을 보던 미선이 미리 전화를 하다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언니, 이번 추석에 우리 애들이 학원 때문에 늦게 갈 것 같아.
그리고 미정이는 시댁 일로 바빠서 도움 못 줄 것 같다고 하더라고. 언니가 알아서 잘 준비해줘. 미선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도움을 준 적이 없으면서 이번에도 못 준다고 미리 양해를 구한다니요. 하지만 익숙한 일이라 그냥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미정이는 왜 바쁜데? 아, 미정이 시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 모시고 다녀야 한대.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못 올 것 같아. 미정의 상황은 이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시다면 당연히 모셔야죠. 하지만 미선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애들 학원이 추석에도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핑계였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준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번 추석에 시누이들이 도움 못 준다고 하네. 미선이는 애들 학원 때문이고 미정이는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녀야 한대. 준호는 TV를 보면서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그 순간 뭔가 서운했습니다. 적어도 힘들겠다는 말이라도 해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럼 당신이라도 도와줘. 이번에는 음식 가짓수도 많고 혼자서는 정말 힘들어. 나는 남자니까 잘 모르잖아. 그냥 평소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준호의 대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15년 동안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남자라서 모른다. 평소처럼 하면 된다. 정말 지겨웠습니다. 추석 이틀 전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물 13가지를 다듬고 무쳐야 했고 전 6가지를 부쳐야 했습니다. 갈비찜, 닭백숙, 북어국까지 해야 했죠. 거기다 이번에는 시어머니께서 새로운 요청을 하셨습니다. 영희야, 이번에는 송편도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떨까? 요즘 마트에서 파는 건 맛이 별로더라고. 송편까지요? 송편은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음식입니다. 반죽부터 소 만들기, 빚기, 찌기까지 하루 종일 걸리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어머니. 송편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늘었습니다. 이미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인데 송편까지 만들어야 한다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추석 전날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시작해야 했거든요. 송편 반죽을 하고 팥소와 깨소를 만들면서 동시에 나물도 다듬어야 했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거실에서는 남편과 아이들이 TV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나만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늘 그래왔듯이요. 오전 10시쯤 시어머니께서 부엌에 오셨습니다. 영희가 벌써 이렇게 많이 했네. 고생이 많아. 그 말씀에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시어머니는 제가 고생하는 걸 알아주시니까요. 송편은 언제쯤 만들 거야? 오후에 다른 일들 좀 정리하고 만들려고 해요.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해. 그런데 송편 개수는 얼마나 만들 거야? 시누이들 집에도 좀 보내줘야 하지 않을까? 시누이들 집에도 보내주라고요? 도움은 안 주면서 음식은 챙겨가려고 하는구나 싶어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송편을 빚으면서 동시에 전을 부쳐야 했고 탕도 끓여야 했습니다.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아이들마저 부엌에 얼씬도 안 한다는 거였습니다. 서연아, 엄마 좀 도와줄 수 있니? 엄마, 나는 숙제해야 해. 그리고 할머니가 공부하라고 했어. 서연이마저 도와주지 않자 정말 막막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아이들 보고 공부하라고 하셨으니 뭐라고 할 수도 없었고요.
그날 밤 12시가 넘어서야 겨우 준비가 끝났습니다. 발은 퉁퉁 붓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지만 내일이 추석이니까 참고 견뎠습니다. 추석 당일 새벽 4시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일들이 많았거든요.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상차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오전 9시쯤 시누이 미선이 가족들과 함께 왔습니다. 예상대로 늦게 온 거죠. 미선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우와, 벌써 음식 냄새가 좋네요. 역시 언니가 해야 제맛이 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미선의 남편과 아이들도 함께 왔는데 모두들 손에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았어요. 적어도 과일이나 음료수라도 가져올 법한데 정말 빈손으로 왔습니다. 미정이는 언제 와? 아, 미정이는 오늘 못 온대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더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미정이까지 못 온다니 결국 오늘도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차례를 지냈습니다. 남자들은 절을 하고 술을 올리는 일만 했고 저는 음식을 나르고 상을 차리는 일을 혼자서 다 했습니다. 미선은 시어머니와 함께 거실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만 하고 있었어요. 차례가 끝나고 나서 가족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모두들 맛있다고 하면서 열심히 먹었지만 저는 정작 앉아서 제대로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계속 부엌과 식탁을 오가면서 부족한 음식을 채우고 물을 따르고 그릇을 치우는 일을 해야 했거든요. 그런 저를 보면서 미선이 한마디 했습니다. 언니는 정말 부지런하세요. 저는 이런 일 정말 못하겠어요.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 같았지만 속내는 나는 안 할 거야 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그렇게 점심 식사가 끝났습니다. 오후가 되자 설거지와 뒷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릇만 해도 수십 개였고 솥과 프라이팬, 각종 조리도구들까지 씻어야 했죠. 거기다 바닥 청소와 음식 정리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미선은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아이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도 도와주러 오지 않았어요. 한 번쯤은 언니, 제가 설거지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되자 미선이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제 가봐야겠어요. 애들이 학원 가야 해서요. 그러면서 음식을 포장할 용기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갈비찜, 나물, 전, 송편까지 종류별로 포장해 가려고 하는 거였어요. 이것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죠. 언니, 송편 정말 맛있어요. 집에 가져가서 아이들 간식으로 줘도 될까요? 제가 밤새워 만든 송편을 가져간다고 하면서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포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미선 가족이 떠나고 나니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음식들을 정리하고 냉장고에 넣고 그릇들을 제자리에 놓아야 했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15년 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온몸이 아파서 잠들기 힘들었습니다. 발목은 붓고 허리는 아프고 손목도 욱신거렸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도 제 수고를 진정으로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추석 다음날 아침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그래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남은 음식들을 정리하고 냉장고를 정돈해야 했거든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영희야, 어제 고생 많았어. 그런데 미선이가 전화했는데 송편이 너무 맛있었다면서 조금 더 만들어서 보내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 또 송편을 만들어 달라고요? 어제 그렇게 힘들게 만든 송편도 모자라서 더 달라고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송편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재료도 다시 사야 하고요. 아이고, 그래. 그럼 간단한 걸로라도 좀 만들어줘. 미선이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시어머니의 말씀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화가 났어요. 어제 그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또 부탁을 하다니 저를 뭘로 보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미선이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송편 정말 맛있었어요. 혹시 조금 더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요. 마트에서 파는 건 먹지도 않으려고 해요. 미선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나 고마움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부탁하고 있었어요. 미선아, 송편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리고 나도 어제 너무 힘들었어. 아, 그래요? 그럼 조금만이라도 안 될까요? 정말 간단하게라도요. 결국 거절하지 못하고 다시 송편을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도움은 하나도 안 주면서 음식만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 후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영희야, 다음 주가 시아버지 제사인데 이번에는 조금 특별하게 해보자. 친척들도 많이 오실 예정이니까 음식을 평소보다 더 많이 준비해야 할 것 같아. 시아버지 제사에 친척들까지 온다고요? 지금까지는 가족들만 모여서 했는데 이번에는 친척들까지 오신다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몇 분이나 오실 예정이에요? 글쎄, 20명 정도는 될 것 같아. 시아버지 형제분들이랑 조카들까지 하면 그 정도 되겠더라고. 20명이요? 지금까지 8명 정도만 모여서 하던 제사인데 갑자기 20명이라니 어떻게 준비하라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시누이들도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양이에요. 글쎄, 미선이는 요즘 아이들 학원 때문에 바쁘다고 하고 미정이는 시댁일로 바쁘다고 하더라고. 그냥 당신이 미리미리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또 혼자서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20명 분량의 제사 음식을 혼자서 준비하라니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어머니,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도움 없이는 못할 것 같은데요. 아이고, 영희야.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 집만 특별한 게 아니야. 며느리가 고생하는 게 당연한 거지. 시어머니의 말씀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가 고생하는 게 당연하다니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서운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 제사에 친척들이 20명이나 온다고 해요. 혼자서는 정말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미리미리 준비하면 되잖아. 그게 아니라 시누이들이라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큰 행사를 혼자서 어떻게 해요? 엄마가 시누이들한테 부탁해 보셨는데 안 된다고 하잖아. 그럼 당신이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준호의 대답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15년 동안 이런 식이었거든요. 항상 제가 참고 견뎌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당신이라도 도와줘요. 회사에 휴가 내고 도와주면 안 돼요? 나는 남자니까 그런 일 잘 모르잖아. 그리고 회사에서 휴가 내기도 어려워. 결국 또 혼자서 해야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제사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3배나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정말 전쟁 같았습니다.
나물만 해도 20가지, 전도 10가지, 탕과 찜까지 하면 30가지가 넘는 음식을 만들어야 했어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장보기, 재료 다듬기, 조리하기, 설거지까지 모든 걸 혼자서 해야 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제사 이틀 전에 미선이 전화를 한 거였습니다. 언니, 이번 제사에 음식이 많이 나온다면서요? 혹시 우리 목도 포장해 주실 수 있을까요? 친척들 오시는 김에 우리도 조금 얻어가고 싶어서요. 도움은 안 주면서 음식은 포장해 달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미선아, 나 혼자서 이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 정말 힘들어. 아, 그래요? 그래도 언니가 워낙 잘하시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음식 포장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미선의 말에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잘한다고 해서 계속 떠넘기고 포장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니 정말 이기적인 소리였어요. 제사 전날 밤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온몸이 다 아팠습니다. 발목은 퉁퉁 붓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손목은 욱신거렸어요. 하지만 내일이 제사니까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대로 못 먹고 못 자서 그런 것 같았어요. 잠깐 쉬려고 의자에 앉는데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쓰러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무서워졌습니다. 만약 제가 쓰러지면 내일 제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도 대신해 줄 사람이 없는데 말이에요. 제사 당일 아침 몸은 비틀거렸지만 그래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준비들이 있었거든요. 친척들이 오시기 전에 상차림까지 다 끝내야 했어요. 오전 9시쯤부터 친척들이 하나둘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20명이 넘게 오셨더라고요. 모두들 저를 보면서 영희가 고생이 많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도와주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시누이 미선도 가족들과 함께 왔는데 역시나 빈손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언니, 음식이 정말 많네요. 역시 언니 솜씨는 최고예요. 아, 그런데 포장 용기 준비해 오지 못했는데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뻔뻔했습니다. 도움은 안 주고 포장만 하려고 하다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 일해야 했습니다. 음식을 나르고 그릇을 치우고 부족한 걸 채우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 혼자만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점심 식사 시간이 되자 더 큰 일이 생겼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어 먹으니까 그릇이 부족한 거였어요. 계속해서 설거지를 하면서 그릇을 돌려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린 소리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시누이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언니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나는 저런 거 절대 못하겠어. 미정이 말했습니다. 맞아, 나도 그래. 다행히 우리는 시집간 몸이니까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제사상은 며느리가 차리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와서 먹기만 하면 되고. 언니 진짜 고생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집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맞아. 우리가 도와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원래 며느리 일이니까. 그 순간 제 손에서 그릇이 떨어져 깨져버렸습니다. 15년 동안 쌓여왔던 분노와 억울함이 한순간에 폭발할 것 같았어요. 시누이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5년 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냥 일하는 사람 정도로 여겨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날 밤 모든 친척들이 돌아가고 시누이들도 음식을 포장해서 가고 나니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설거지와 뒷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20명 분량의 그릇들과 조리도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온몸이 다 아팠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오늘 들은 시누이들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15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희생했는데 정작 가족들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던 거였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했어요. 이대로 살다가는 진짜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면서 15년 동안의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26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시댁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저는 뭘 얻었을까요? 고마움도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여겨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새벽 5시쯤 되어서야 결심이 섰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었어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남편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 제사 준비 방식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갑자기 왜?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아니에요. 저 혼자서는 정말 힘들어요. 시누이들도 도와주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준호는 신문을 보면서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제사는 원래 며느리가 하는 거야. 다른 집도 다 그래. 다른 집은 시누이들이 도와주잖아요. 우리 집만 저 혼자 하는 거예요. 시누이들은 시집간 몸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냐? 그냥 지금처럼 하면 되는 거지. 준호의 반응을 보니까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5년 동안 똑같은 대화를 반복해왔는데 앞으로도 변할 게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오후에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머니, 제사 준비가 너무 힘들어요. 시누이들이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좋겠는데요. 영희야, 시누이들은 바쁘잖아. 그리고 시집간 딸이 친정 일을 도와주는 것도 그 집에서 좋게 보지 않을 거야. 그럼 제사 방식을 조금 간소하게 해보면 어떨까요? 음식 가짓수도 줄이고요. 아이고, 그게 어디 말이 되는 소리야? 조상님께 차리는 상인데. 어떻게 간소하게 해? 우리 집 전통이 있는 거야.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지금처럼 제가 모든 걸 감당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주말에 친정 엄마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친정에 가서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엄마, 저 정말 힘들어요. 시댁 제사 때마다 혼자서 모든 걸 준비해야 해요. 시누이들은 도움도 안 주고 음식만 포장해 가고요. 친정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화가 나셨습니다. 뭐라고? 시누이들이 도움도 안 준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네, 시집간 몸이라서 안 도와줘도 된다고 해요. 저만 계속 혼자 하고 있어요. 그럼 너도 이제 거절해. 왜 혼자서만 그런 고생을 해야 하니? 친정 엄마의 말씀을 듣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맞아요. 왜 저만 그런 고생을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거절하면 시댁에서 좋게 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 몸이 먼저야.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정말 쓰러진다. 친정에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변화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결정적인 기회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또 제사 이야기를 꺼내신 거였어요.
영희야, 다음 달이 증조할아버지 제사인데 이번에도 친척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 미리미리 준비해야겠어. 또 친척들이 많이 온다고요? 지난번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혼자서 하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어머니, 지난번에 정말 힘들었어요. 이번에는 시누이들이 도와줘야 할 것 같은데요. 글쎄, 시누이들한테 물어보긴 했는데 또 바쁘다고 하더라고. 미선이는 아이들 시험 기간이라고 하고, 미정이는 시댁 행사가 있다고 하고, 또 같은 핑계였습니다.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어머니, 저도 바빠요. 그리고 제 몸도 힘들어요. 영희야, 그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바쁘다니. 집안일이 우선이지. 시어머니의 말씀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저 정말 못하겠어요. 다음 제사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또 그 소리야? 제사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당신이 해보세요. 혼자서 20명 분량의 음식을 준비해 보라고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말했습니다. 준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왜 갑자기 그래? 지금까지 잘해왔으면서. 잘해왔다고요? 저 혼자 죽어라고 일하는 게 잘해온 거예요? 시누이들은 손님 행세하고 저만 바보처럼 일하는 게 잘해온 거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자기가 지금 뭔 소리 하는지 알아? 시댁 제사를 거부한다는 거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방식을 바꾸자는 거예요. 시누이들도 도와주거나 아니면 음식을 간소하게 하거나. 그런 건 안 돼. 우리 집 전통이 있는 거라고. 그날 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시누이들도 모두 변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럼 제가 변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사 준비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남기기로 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스마트폰으로 제사 준비 과정을 사진으로 찍고 시간도 기록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담았어요. 장보기, 재료 다듬기, 조리하기, 상차림, 설거지, 뒷정리까지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계산해 봤어요. 20명 분량의 제사 음식을 준비하려면 재료비만 해도 5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거기다 가스비, 전기비, 제 인건비까지 계산하면 100만 원은 좋게 넘는 일이었어요. 또 하나 준비한 것은 다른 집 사례들을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집에서는 시누이들이 도와주거나 음식을 분담해서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처럼 며느리 혼자서 모든 걸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확신이 섰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불공평한 상황이었던 거죠. 다음 제사를 한 달 앞두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르게 해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거부하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시누이들에게 직접 연락해 봤습니다.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선아, 다음 달 제사 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언니, 그때는 정말 바빠요. 애들 시험 기간이라서요. 그럼 음식 몇 가지라도 미리 만들어서 가져올 수 있을까? 전이나 남을 정도라도. 아, 저는 요리를 잘 못해서요. 언니만큼 맛있게 못 만들어요. 역시나 거절이었습니다. 미정에게도 전화해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언니, 저는 시댁 일이 있어서 힘들 것 같아요. 언니가 워낙 잘하시니까 괜찮을 거예요. 두 시누이 모두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도와줄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제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어요.
그때 최종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 제사는 정말 다르게 하겠다고요. 더 이상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날 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사 일주일 전에 가족회의를 열어서 제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로 했어요. 그리고 만약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저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들을 모두 모아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주 제사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모두들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15년 동안 혼자서 제사를 준비해 왔는데 이제는 정말 힘들어요. 이번에는 역할을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영희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어머니, 잘해왔다는 게 아니라 제가 참고 견뎌온 거예요. 20명 분량의 음식을 혼자 준비하는 게 정상적인 일인가요? 미선이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우리는 정말 바빠서 도움 못 줘요. 언니가 이해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저는 안 바쁜가요? 저도 아이들 돌봐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는데요. 그래도 언니는 이 집 며느리잖아요. 우리는 시집간 몸이고요. 미선의 말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을 대놓고 하는 거였어요. 시집간 몸이면 제사에 참여하지 마세요. 음식도 포장해 가지 마시고요. 제 말에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강하게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 준호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여보, 갑자기 왜 이래? 가족끼리 이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어? 가족이요?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있나요? 그냥 일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시어머니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영희야,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며느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어머니, 며느리라고 해서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에요. 그날 가족회의는 결국 아무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모두들 제가 일시적으로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제사 사흘 전에 다시 한번 말했어요. 정말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면 저도 제사 준비 안 할게요. 시어머니께서 믿지 못하시겠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영희야, 정말 그럴 거야? 제사를 안 한다고? 제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저 혼자 준비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 말을 하고 정말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고 있을 시간인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제사 이틀 전이 되자 시댁 식구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영희야, 내일 모레 제사인데 준비는 언제 할 거야?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저 혼자는 안 하겠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친척들 다 오기로 했는데 시누이들한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아니면 음식을 주문하시든지요. 시어머니께서 미성과 미정에게 전화를 하셨지만 역시나 둘 다 바쁘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영희야, 내가 이렇게 나오면 제사를 어떻게 지내라는 거야? 어머니, 15년 동안 저 혼자 해왔는데 이제는 정말 못하겠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남편도 저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여보, 이번만 하고 다음부터 바꿔보자. 아니요. 이번부터 바뀌어야 해요. 다음에 또 같은 일이 반복될 거예요. 제사 하루 전까지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제가 결국은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시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셨습니다. 영희야,
제발 이번만 도와줘. 친척들한테 창피해서 어떻게 해? 어머니, 창피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혼자서 모든 걸 준비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결국 시어머니께서 급하게 음식을 주문하고 시누이들도 어쩔 수 없이 몇 가지 음식을 사서 오기로 했습니다. 제사 당일 아침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주문한 음식들과 시누이들이 사온 음식들로 제사상을 차렸어요. 물론 평소만큼 풍성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사를 지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선이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제사 당일 오전 주문한 음식들과 시누이들이 급하게 사온 음식들로 상을 차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선이 불평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음식이 별로네. 역시 언니가 직접 만든 게 아니니까 맛이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움은 안 주면서 결과물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시하다니요. 그럼 미선 씨가 직접 만들어 보세요. 처음으로 씨를 붙여서 불렀습니다. 미선이 깜짝 놀라면서 말했어요. 언니, 갑자기 왜 그래요? 저는 진짜 요리 못한다니까요. 못한다고 하면서 평가는 하시네요. 제사상은 며느리가 차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미선 씨도 미선 씨 시댁 제사는 혼자서 다 준비하시겠네요? 미선이 당황해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자기 시댁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 시댁은 상황이 달라요. 뭐가 달라요? 며느리는 며느리잖아요. 그때 미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우리는 정말 바빠서 못 도와준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달라고요? 15년 동안 이해해 줬는데 이제는 지쳤어요. 친척들이 하나둘씩 오기 시작했는데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끼셨나 봅니다. 큰아버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이번에는 음식이 좀 다르네. 영희가 아픈가? 시어머니께서 당황하시면서 대답하셨습니다. 아, 그게 영희가 좀 바빠서 이번에는 주문해서 했어요. 그런데 이때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15년 동안 속으로만 삭혔던 모든 감정을 터뜨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큰아버님, 제가 바빠서가 아니라 더 이상 혼자서 할 수 없어서 그래요. 모든 친척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15년 동안 매번 혼자서 20명 분량의 제사 음식을 준비했는데 시누이들은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어요. 오히려 며느리 일이니까 당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큰아버님께서 놀라신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시누이들이 도움을 안 준다고? 네, 시집간 몸이라서 손님이라고 하시면서요. 저만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혼자 일했어요.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과 미정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큰아버님께서 시누이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미선아, 미정아, 그게 사실이야? 미선이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버지, 저희는 정말 바빠서요. 그리고 언니가 워낙 잘하시니까. 바쁘다고? 제사는 가족이 함께 하는 거야. 며느리 혼자 하는 게 어딨어? 다른 친척 아주머니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영희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도 몰랐구나. 그때 저는 그동안 준비해둔 것들을 꺼냈습니다. 스마트폰에 저장해둔 사진들과 기록들이었어요. 이게 지난번 제사 준비 과정이에요. 새벽 3시에 시작해서 밤 11시에 끝났어요. 하루 종일 20시간을 혼자 일했어요.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했습니다. 온갖 음식 재료들을 다듬고 요리하고 설거지하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어요. 재료비만 50만 원이 넘게 들었고 제 인건비까지 계산하면 100만 원이 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시누이들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음식만 포장해 가셨어요. 친척들이 사진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많은 음식을 혼자서 다 했다고? 영희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구나. 미선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언니, 왜 이런 식으로 해요? 가족끼리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가족이요? 그동안 저를 가족으로 대해주셨나요?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지난번에 미선 씨가 미정 씨한테 한 말 제가 다 들었어요. 다행히 우리는 시집간 몸이니까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제사상은 며느리가 차리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와서 먹기만 하면 된다고 하신 거 말이에요. 미선과 미정이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 대화를 제가 들었다는 걸 몰랐던 거죠. 큰아버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뭐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 그게 어디 사람이 할 소리야? 다른 친척분들도 시누이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그런 마음으로 제사에 왔었구나. 며느리가 고생하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니 정말 창피한 일이야. 미선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15년 동안 참았는데 이제 그만 참으려고 해요. 앞으로는 역할을 나누어서 하시거나 아니면 저도 참여하지 않을게요. 시어머니께서 당황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영희야, 그럼 앞으로 제사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머니, 다른 집들처럼 하시면 돼요. 시누이들도 음식을 분담해서 가져오거나 아니면 비용을 나누어서 내시거나요. 큰아버님께서 시누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선아, 미정아, 영희 말이 맞다. 앞으로는 너희들도 도와드려야 해. 미선이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큰아버지. 앞으로는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저는 제사 준비에 참여하지 않을게요. 15년이면 충분해요. 남편 준호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심하게 나가는 거 아니야? 심하게요? 15년 동안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한 게 심한 거예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그날 제사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친척들은 시누이들을 비난하며 돌아가셨고 시누이들은 울면서 사과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시댁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음 제사부터는 시누이들이 음식을 분담해서 가져오게 되었고 저는 정말로 참여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시댁 식구들이 어색해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남편과도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나는 정말 몰랐어.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던 게 아니라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15년 동안 한 번도 도와준 적 없잖아요. 앞으로는 달라질게. 미안해. 준호도 이제야 제 입장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몇 달 후 미선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미선아,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이미 끝난 일이야. 그래도 언니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제가 직접 시댁 제사를 준비해 보니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겠더라고요. 미선의 시댁에서도 제사를 혼자 준비하게 되면서 제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지금은 1년이 지났습니다. 시댁 제사는 시누이들이 돌아가면서 준비하거나 음식을 나누어서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로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너무 심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 사정을 알고 나서는 모두들 이해해 주셨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억눌려 살았는데 이제는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만 강요받을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결정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리고 제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시누이들과의 관계는 예전과는 달라졌지만 오히려 더 솔직해진 것 같아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고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많이 개선되었어요. 이제는 집안일을 함께 나누어서 하고 있고 제 의견도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 아이들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배운 것들입니다. 서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는 결혼해도 엄마처럼 혼자서 모든 걸 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보여준 용기를 저도 갖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보여준 용기가 딸에게도 전해진 것 같아서요.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립니다. 15년 동안 참았던 것들을 한순간에 터뜨린 그날 정말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그 용기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내세요. 당신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서 첫걸음을 내딛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저처럼 15년을 참지 마시고 더 빨리 자신의 목소리를 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더 이상 억울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그날의 용기가 오늘의 행복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